지난 2017년 이탈리아의 한 자전거 회사에서 아주 독특한 자세로 자전거를 타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영상 속 사이클리스트는 다운힐에서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을 안장 위에 올려 프레임과 평행하게 만드는 슈퍼맨을 연상시키는 자세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넘기며 큰 관심을 받았고, 사람들은 과연 이 자세를 실제 대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는데요. 대회에서 이런 자세가 허용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뚜르드 프랑스와 같은 공식 대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전세계 자전거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사이클 연맹은 선수가 대회 중 따라야 하는 기본 자세를 정해놓았는데요. 선수는 보통 자전거에 앉은 자세를 취해야 하며 발은 페달을 올리거나 손으로 핸들을 잡거나 안장에 앉는 것과 같이 몸이 지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인 자전거 타는 자세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슈퍼맨 자세는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UCI는 대회에서 금지된 3가지 자세를 규정에 명시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전거의 탑 튜브에 앉는 자세입니다. 탑 튜브 세이프라고 불리는 이 자세는 슬로바키아의 유명 사이클리스트 피터 사간의 이름을 붙여 사간 자세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사간 자세는 안장이 아닌 탑 튜브에 앉아 상체를 최대한 핸들 쪽에 붙여 공기 저항을 줄이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핸들 앞으로 몸을 기대는 자세입니다. 슈퍼턱이라고 불리는 이 자세는 영국의 유명 사이클리스트 크리스 프룸의 이름을 붙여 프룸 자세라고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흔히 살쾡이 자세라고 부르는데요. 2016 뚜르드 프랑스 8번째 스테이지에서 프룸이 슈퍼턱 자세로 최대 시속 90km를 찍으며 엄청난 다운힐을 보여줘 큰 화제가 되었던 자세입니다. 프룸 자세는 사간 자세와 비슷하지만 몸이 전체적으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슴을 안장에 대고 몸을 뒤로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이탈리아의 유명 사이클리스트 마르코 판타니의 이름을 붙여 판타니 자세라고 불리는데요. 판타니 자세는 이전 자세들과는 달리 몸의 중심을 뒤로 하고 웅크린 자세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취한 공기 역학적 다운힐 자세입니다. 2017년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공과대학과 벨기에 루벤 대학이 함께 진행한 어떤 공기 역학적 다운힐 자세가 우수한가에 따르면 시속 54km로 달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간 자세는 일반 자세보다 17% 빠르며 판타니 자세는 일반 자세보다 14% 빠르며 프룸 자세는 일반 자세보다 9%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실제 대회는 풍동 실험에 비해 여러가지 변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 자세보다는 빠르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UCI는 이 3가지 자세를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지된 자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의 안전 때문인데요. UCI는 세계 정상급 프로 선수들은 평균 시속 70에서 8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다운힐을 하기에 컨트롤이 힘든 자세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고, 프로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가 따라할 경우 더더욱 위험할 수 있기에 금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기존의 한계를 깨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며, 새로운 자세는 경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프롬 자세가 금지된다는 소식을 들은 프롬은 안장에서 일어나는 자세도 위험하니 금지해야 한다고 UCI의 결정을 비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개발하는 선수와 선수의 안전과 타 선수와의 형평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의 이유로 금지되는 여러 기술을 볼 수 있는데요. 금지된 기술이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는 바로 기계체조입니다. 미국의 체조 선수 컬트 토마스는 1978년 세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당시 토마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마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한 바퀴 반 플립 이후 공중에서 한 바퀴 반 트위스트 이후 앞구르기를 하는 토마스 살토인데요. 토마스 살토는 현재 사실상 모든 체조 선수가 따라할 수 없는 금지된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위험해서인데요. 토마스 살토로 부상을 입은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소련의 체조 선수 엘레나 무키나로, 무키나는 코치의 압박 속에 남자 마루 기술인 토마스 살토를 연습했고, 다리 부상 이후 컨디션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던 무키나는 토마스 살토 연습 중 목과 척추로 떨어지며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지마비를 겪게 됩니다. 여러 선수가 토마스 살토 연습 중 부상을 입자 국제체조연맹은 여자체조 채점 규칙집에서 선수의 안전을 이유로 토마스 살토와 함께 텀블링 이후 앞구르기가 들어가는 마루 기술을 제외했고, 이후 남자체조 채점 규칙집에서도 사라지며 현재 모든 체조 선수에게 금지된 기술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금메달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었지만 위험해서 금지된 비운의 기술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FIG는 선수의 안전을 이유로 체조 기술을 금지하기도 하지만 기술을 금지하지 않는 대신 난도를 낮추기도 합니다. 2019년 미국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시몬 바일스는 평균대 위에서 2번 비틀며 2번 뒤로 돌아 착지하는 더블 기술인 바일스라는 새로운 기술에 성공합니다. 기술을 공개할 당시에 전문가들은 I 난도나 현재 기계체조 최고 난도로 볼 수 있는 J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FIG는 H
H 난도를 부여합니다. 당시 FIG가 바이스의 난도를 H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요약하자면 바이스는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기술로 높은 난도로 정해질 경우 선수들이 따라다 심각한 목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다. 즉 바이스가 고난도 기술이지만 따라다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니 오히려 난도를 낮추는 결정을 한 건데요. 당연히 미국 체조협회와 바이스는 이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는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더 어려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기술이 어려워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위험하니 어려운 기술의 난도를 낮춘다는 협회의 결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색적인 시도를 해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수영 선수 데이비드 찰스 포코프는 1988년 미국 올림픽 선발 대회에서 100m 배영 세계 기록을 2번이나 경신합니다. 세계 기록 경신의 비결은 바로 35m에서 40m 아주 긴 거리를 잠영하는 포코프 블래스트 오프였습니다. 당시 국제수영연맹 규정에는 출발과 턴에서의 잠영거리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포코프는 35m를 잠영으로 가고 나머지 15m를 배영하는 이색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포코프가 긴 잠영으로 세계 기록까지 경신하자 여러 선수가 따라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 100m 배영 결승전에서는 누가 오래 잠영하나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이후 피나는 잠영거리를 10m로 제한해 무한 잠영 기술을 금지했고 이후 잠영거리 제한을 현재와 같은 15m로 바꾸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장대 높이 뛰기에서는 이색적인 새로운 기술이지만 금지될 수밖에 없었던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발을 넘는 도중 바가 떨어지지 않게 발을 잡거나 밀어넣는 볼징입니다. 볼징은 미국 장대 높이 뛰기 선수 데이비드 볼즈가 만들어낸 기술로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 규정상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기술이었는데요. 볼징을 만들어낸 볼즈를 시작으로 여러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1990년대 초까지 볼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볼징을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을 바꿨는데요. 볼징은 영리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금지되는 게 당연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금지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혁신적인 육상 기술도 있는데요. 1974년에 개최된 퍼시픽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뉴질랜드의 투아리키 델라미아는 발구름 후 공중에서 앞으로 한 바퀴 도는 공중제비 기술을 선보입니다. 당시 미국 육상 대표팀의 케이틀린 제너를 포함한 여러 운동 선수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준비하며 멀리뛰기 공중제비 기술을 훈련하고 있었고 러시아 역시 멀리뛰기에서 공중제비 기술을 사용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델라미아는 겨우 3주 연습하고 공중제비 기술을 선보인 탓에 제대로 된 착지에 실패해 7m 70cm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델라미아의 발은 당시 멀리뛰기 세계 기록인 8m 35cm보다 5cm 앞서 있어 공중제비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멀리뛰기에서 공중제비 기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델라미아의 공중제비 기술을 본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착지 과정에서 목으로 착지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 전통적인 멀리뛰기 기술과 너무 달라 같은 종목의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금지하게 됩니다. 멀리뛰기에서 공중제비 기술이 금지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공중제비 기술이 위험해서 금지되어야 한다면 수많은 회전 동작으로 이루어진 기계체조는 종목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며 공중제비 기술을 높이 뛰기에서 기존의 틀을 깨며 새로운 정석 기술로 자리 잡은 포스베리 플롭처럼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멀리뛰기 경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6월 국제빙상경기연맹은 공중제비 점프를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며 피겨스케이팅에서 오랜 기간 금지되었던 백플립을 24-25 시즌부터 정식 기술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에서 최초로 백플립을 시도한 선수는 미국의 테리 쿠비카입니다. 쿠비카는 1976년 미국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아크로바틱한 백플립을 구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후 ISU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백플립을 할 경우 이전 감점한다며 사실상 금지된 기술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백플립은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프랑스의 시르야 버날리가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사용했고 최근에는 프랑스의 아담 샤오 힘파가 감점을 감수하며 백플립을 구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담 샤오 힘파는 피겨의 발전을 위해 백플립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백플립이 허용됨으로써 앞으로 피겨스케이팅에는 더 다이나믹한 기술이 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도전
도전이 있기에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기존의 한계를 넘기 위한 도전이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협회와 대주최 측에는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혁신적인 도전으로 바라볼 것인가, 금지되어야 하는 위험한 도전으로 바라볼 것인가, 한 번의 선택으로 선수 그리고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도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 발전의 핵심 아닐까요?